열의 9은 삼성전자 아니면 SK하이닉스만 봅니다. 근데 그 사이에 조용히 지나간 게 하나 있습니다. 지난 6월 29일 정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시장 점유율을 20배로 키우겠다. 정부가 말한 건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 수준인데 이걸 20%까지 키우겠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반에서 우리 애가 한 명 있는 수준인데 앞으로는 20명까지 늘리겠다는 국가 목표를 세운 거죠. 오늘은 로봇 얘기지만 단순히 로봇 테마 뜬다 이런 얘기 아닙니다. 진짜 봐야 할 건 따로 있습니다. 첫 번째, 정부가 왜 하필 지금 로봇을 밀어주는지. 두 번째, 1%에서 20%라는 숫자가 왜 중요한지. 세 번째, 그래서 돈은 로봇 완제품이 아니라 어디로 갈라져 흐를 가능성이 큰지. 이 세 가지만 잡으면 반도체 대장주 두 개만 쳐다보는 게 아니라 다음 돈의 흐름이 어디로 번지는지 지도가 보입니다. 먼저 정부가 뭘 발표했는지부터 보겠습니다. 정부가 꺼낸 이름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이름은 거창한데 쉽게 말하면 앞으로 나라가 밀어줄 큰 산업 3개를 찍었다는 겁니다.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 센터. 대부분 사람들은 여기서 반도체만 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HBM 메모리 데이터 센터. 이쪽은 워낙 익숙하니까 뉴스도 많이 나오고 사람들도 바로 반응하죠. 그런데 중간에 끼어있는 피지컬 AI. 이게 그냥 지나가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피지컬 AI가 뭐냐? 어렵게 말하면 몸을 가진 인공지능입니다. 쉽게 말하면 챗GPT 같은 AI는 화면 안에서 말만 하잖아요. 머리만 있는 AI입니다. 그런데 피지컬 AI는 거기에 팔, 다리, 눈, 손을 붙이는 겁니다. AI가 실제 세상에서 보고 걷고 잡고 옮기고 일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화면 안에서 말만 하던 AI가 드디어 몸을 갖는 겁니다. 그 몸을 대표하는 게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두 발로 걷고 손으로 물건을 짚고 공장에서 사람 대신 반복 작업을 할 수 있는 로봇. 정부가 지금 이걸 국가 전략 산업으로 찍은 겁니다. 여기서 반도체와 로봇의 차이를 봐야 합니다. 반도체는 이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라는 세계급 선수가 있습니다. 정부는 전력, 부지, 세제, 인프라를 붙여주는 역할에 가깝습니다. 선수는 이미 있고 정부는 운동장을 넓혀주는 겁니다. 그런데 로봇은 조금 다릅니다. 아직 시장이 완전히 열린 게 아닙니다. 누가 세계 1등이 될지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단순히 지원하겠다 해서 멈추는 게 아니라 아예 첫 손님이 되겠다고 나선 겁니다. 교육 현장, 국방, 재난 대응. 이런 분야에서 정부가 로봇을 먼저 사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신산업이 처음 클 때 제일 어려운 게 기술이 아니라 손님입니다. 제품은 만들었는데 아무도 안 사주면 회사가 버티기 힘듭니다. 전기차도 처음엔 보조금이 있었고 태양광도 처음엔 정책이 시장을 만들었습니다. 로봇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가 먼저 사주면 기업 입장에서는 만들어도 팔 곳이 인내가 됩니다. 그러면 공장을 짓고 사람을 뽑고 부품을 발주할 명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번 발표의 핵심은 이겁니다. 정부가 로봇을 말로만 밀겠다는 게 아니라 초기 시장을 직접 열겠다고 한 겁니다. 그럼 정부는 어떤 방식으로 밀겠다는 걸까요? 여기서 나온 게 3M 전략입니다. 첫 번째 M은 M, AX입니다. 제조업 AI 전환이라는 뜻입니다. 말이 어렵죠.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가 원래 잘하던 공장에 AI 로봇을 붙이겠다는 겁니다. 자동차 공장, 전자 공장, 조선소, 물류센터. 이런 현장에 로봇을 넣어서 생산성을 끌어올리겠다는 겁니다. 한국은 원래 제조업이 강합니다. 공장을 잘 짓고 부품을 잘 만들고 납기를 맞추는 데 강하죠. 여기에 AI 로봇이 붙으면 그냥 로봇 회사만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공장 전체가 바뀝니다. 두 번째 M은 마스터입니다. 핵심 기술과 인력을 키우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5년 동안 AI 로봇 전문 인력 1만 명을 키우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업종별 데이터 팩토리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이 데이터 팩토리가 중요합니다. 로봇은 책상에 앉아서 공부만 한다고 똑똑해지는 게 아닙니다. 현장에서 직접 보고 만지고 실패하고 다시 배우는 데이터가 쌓여야 합니다. 사람으로 치면 손끝 감각을 익히는 겁니다. 젓가락질을 책으로 배울 수 없듯이 로봇도 현실 움직임을 데이터로 배워야 합니다. 세 번째 M은 매스 프로덕션입니다. 대량 생산입니다. 결국 로봇도 비싸면 못 갑니다. 한 대에 너무 비싸면 전 시장에는 세워둘 수 있어도 공장마다 깔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새만금의 로봇 파운드리와 부품 클러스터를 만들고 대구 경북 쪽 자동차 가전 부품 기업들이 로봇 부품 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게 지원하겠다는 그림이 나온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부품입니다. 로봇은 완성품만 보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로봇이라고 하면 두 발로 걷는 멋있는 완성품만 떠올립니다. 그런데 돈의 흐름은 항상 안쪽으로 들어가야 보입니다. 로봇 한 대가 움직이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눈이 필요합니다. 센서와 카메라입니다. 머리가 필요합니다. AI 소프트웨어와 반도체입니다. 손이 필요합니다.
그리퍼와 로봇 핸드입니다. 관절이 필요합니다. 감속기와 액추에이터입니다. 근육이 필요합니다. 모터와 구동장치입니다. 그러니까 로봇 하나를 만든다는 건 그냥 쇳덩어리 하나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센서, 모터, 감속기, 제어기, 배터리, 소프트웨어, 데이터가 전부 엮이는 산업입니다. 여기서 투자자가 봐야 할 포인트가 나옵니다. 처음에는 완성 로봇 회사 이름이 먼저 뜹니다. 당연합니다. 눈에 보이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시장은 묻습니다. 그래서 이 로봇 안에 들어가는 부품은 누가 만드는데? 그 부품을 실제로 납품하는 회사는 어디인데? 그 회사 매출에 진짜 찍히고 있는데? 이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이때부터 진짜 돈의 흐름이 갈라집니다. 전기차도 그랬습니다. 처음엔 테슬라, 현대차, 기아 같은 완성차만 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배터리,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액, 전장 부품으로 돈이 쪼개져 흘렀습니다. 로봇도 비슷하게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엔 휴머노이드 로봇 멋있다로 시작합니다. 그 다음엔 그 로봇 안에 뭐가 들어가냐로 넘어갑니다. 그 중에서 특히 중요한 게 액추에이터입니다. 액추에이터. 말이 어렵죠. 사람으로 치면 근육과 관절입니다. 팔을 들어 올리고 무릎을 굽히고 손목을 돌리고 손가락을 움직이게 만드는 장치입니다. 로봇이 사람처럼 움직이려면 이게 아주 많이 들어갑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한 대 액추에이터가 수십 개씩 들어갑니다. 팔, 다리, 손가락까지 정교하게 움직이려면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휴머노이드 로봇이 많이 팔릴수록 그 안에 들어가는 근육과 관절 부품 수요도 같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로봇 테마를 볼 때 로봇 이름 붙은 회사만 보면 위험합니다. 진짜 봐야 할 건 로봇이 많이 팔릴수록 반복해서 들어가는 부품입니다. 완성품은 경쟁이 심합니다. 누가 1등이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부품은 다릅니다. 여러 완성 로봇 회사가 커질수록 공통으로 필요한 부품이 있습니다. 그 부품을 잘 만드는 회사는 로봇 시장 전체가 커질 때 같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걸 쉽게 말하면 통행료입니다. 로봇이 한 대 지나갈 때마다 부품 회사가 통행료를 받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국의 강점과 약점이 동시에 나옵니다. 강점부터 보겠습니다. 한국은 로봇의 몸을 만들 수 있는 나라입니다. 자동차를 만들어 본 경험이 있습니다. 정밀 부품을 대량으로 찍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공장을 효율적으로 돌려본 경험이 있습니다. 전장 부품, 모터, 센서, 제어 기술도 있습니다. 이게 로봇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동차에서 쓰던 전동화 기술, 자율주행에서 쓰던 센서 기술, 공장에서 쓰던 자동화 기술, 이게 전부 휴머노이드 로봇의 몸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도 한국을 휴머노이드 로봇 하드웨어 공급망에서 중요하게 봅니다. 미국이 로봇의 머리, 그러니까 AI 소프트웨어와 플랫폼을 잡는다면 한국은 그 머리를 담을 몸을 만들 수 있다는 그림입니다. 이 표현이 딱 맞습니다. 미국은 머리, 한국은 몸. 그런데 여기서 약점도 분명합니다. 우리나라가 몸은 잘 만들 수 있는데 로봇의 두뇌 데이터는 아직 부족합니다. 로봇이 현실에서 제대로 일하려면 단순한 챗봇 데이터로는 안 됩니다. 물건을 집을 때 어느 정도 힘을 줘야 하는지, 미끄러운 물건은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사람이 옆에 있을 때 어떻게 멈춰야 하는지, 공장 바닥에서 장애물을 어떻게 피해야 하는지, 이런 건 실제 현장 데이터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데이터 팩토리를 말하는 겁니다. 로봇을 똑똑하게 만들려면 현장 데이터가 필요하고 그 데이터를 누가 먼저 많이 쌓느냐가 앞으로의 승부가 됩니다. 지금은 로봇 시장이 완전히 끝난 게임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 판이 열리는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앞으로 3년이 골든타임이라고 보는 겁니다. 여기서 현대차 얘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휴머노이드 로봇이 아틀라스입니다. 예전에는 영상에서 공중제비 돌고 뛰어다니는 로봇으로 유명했죠. 그때만 해도 사람들은 신기하네 정도로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신기한 로봇에서 공장에 들어가는 로봇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2028년부터 미국 조지아 공장에 아틀라스 로봇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처음에는 부품을 나르는 작업부터 시작하고 나중에는 조립 같은 더 복잡한 작업으로 넓히겠다는 그림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드디어 휴머노이드 로봇이 무대 위 시연에서 공장 바닥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보여주는 기술에서 일하는 기술로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일하는 로봇이 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묻습니다. 이 로봇이 사람보다 안전한가? 반복 작업을 잘하나? 고장이 적나? 부품 조달이 안정적인가? 한 대당 가격이 내려갈 수 있나? 그때부터 부품 경쟁력이 진짜 중요해집니다. 로봇이 아무리 똑똑해도 관절이 약하면 못 씁니다. 감속기가 불안하면 정밀하게 움직이지 못합니다. 센서가 약하면 사람 옆에서 안전하게 일하기 어렵습니다. 손이 약하면 물건을 제대로 못 잡습니다. 결국 로봇의 경쟁력은 겉모습이 아니라 안쪽 부품에서 갈립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로봇 부품 국산화율을 보면 아직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감속기, 모터, 센서, 제어기 같은 핵심 부품의 국산화율이 아직 낮은 편입니다. 특히 감속기가 약합니다. 감속기는 모터의 빠른 회전을 힘있게 바꿔주는 부품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관절에 힘을 실어주는 장치입니다. 로봇이 부드럽고 정확하게 움직이려면 감속기가 좋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쪽은 일본과 중국 의존도가 아직 높습니다. 이걸 뒤집어 보면 뭐냐? 약점이면서 동시에 기회입니다. 정부가 로봇을 밀고 대기업이 휴머노이드를 만들고 공장에 실제로 넣기 시작하면 핵심 부품 국산화가 반드시 따라와야 합니다. 그때 국내 부품 회사들 중에서 실제 납품을 따내는 회사가 나오면 시장의 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꼭 조심해야 합니다. 국산화율 낮다는 말만 듣고 아무 로봇 부품주나 사면 위험합니다. 국산화가 필요하다는 말과 특정 회사가 실제로 돈을 번다는 말은 완전히 다릅니다. 중간에 큰 강이 하나 있습니다. 그 강 이름이 수주입니다. 정부 발표는 기대감입니다. 대기업 투자 계획도 기대감입니다. 그런데 실제 계약이 나오고 발주가 나오고 납품이 시작되고 매출로 찍혀야 그때부터 실적입니다. 투자자는 이 차이를 구분해야 합니다. 기대감과 실적. 이 둘을 헷갈리면 테마주에 물리기 쉽습니다. 특히 로봇은 말이 멋있습니다. AI, 휴머노이드, 피지컬 AI, 자율주행, 스마트 팩토리. 이런 단어가 붙으면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런데 주식시장에서 그럴듯한 말은 항상 먼저 오르고 실적은 나중에 확인됩니다. 그래서 더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그럼 투자자가 앞으로 무엇을 보면 될까요? 첫 번째는 정부의 실제 발주입니다. 정부가 교육, 국방, 재난대응 분야에서 로봇을 선제 구매하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누가 납품하느냐입니다. 정부가 사겠다고 한 로봇을 어떤 회사가 실제로 가져가는지, 그 로봇 안에 어떤 부품이 들어가는지, 이걸 봐야 합니다. 두 번째는 대기업 납품 신호입니다. 현대차, 삼성, LG, 두산, 한화, CJ대한통운 같은 큰 수요처가 실제 현장에 로봇을 넣을 때 어느 부품을 쓰는지 봐야 합니다. 공장 자동화에 들어가는 로봇, 물류센터에 들어가는 로봇, 가정용 로봇, 국방재난 로봇. 각각 필요한 부품이 다릅니다. 그래서 로봇주 한 덩어리로 보면 안 되고 어느 분야의 어떤 부품인지 나눠서 봐야 합니다. 세 번째는 국산화율입니다. 감속기, 액추에이터, 센서, 로봇핸드, 제어기. 이런 부품에서 국산화 비중이 올라가는지 봐야 합니다. 정부가 아무리 로봇을 사줘도 핵심 부품을 계속 일본과 중국에서 들여오면 국내 기업에 남는 몫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핵심 부품 국산화에 성공해서 대기업 공급망에 들어가는 회사가 나오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가격입니다. 로봇 가격이 내려가야 시장이 커집니다. 아무리 좋은 로봇도 너무 비싸면 몇 대 못 삽니다. 그런데 가격이 내려가면 공장마다 깔기 시작합니다. 전기차도 그랬습니다. 처음엔 비쌌고 일부 사람만 샀습니다. 배터리 가격이 내려가고 생산량이 늘면서 시장이 커졌죠. 로봇도 비슷합니다.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고 부품 가격이 내려가야 진짜 산업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데이터입니다. 로봇은 움직일수록 데이터를 쌓습니다. 데이터가 쌓이면 더 똑똑해집니다. 더 똑똑해지면 쓸 수 있는 현장이 늘어납니다. 현장이 늘면 다시 데이터가 쌓입니다. 이 선순환을 누가 먼저 만드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데이터 팩토리와 피지컬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말하는 겁니다. 로봇 산업은 결국 하드웨어와 데이터가 같이 가야 합니다. 몸만 있고 머리가 없으면 단순 기계입니다. 머리만 있고 몸이 없으면 화면 속 AI입니다. 둘이 붙어야 진짜 피지컬 AI가 됩니다. 이쯤에서 리스크도 봐야 합니다. 첫 번째 리스크는 두뇌입니다. 한국이 로봇 몸을 잘 만들 수 있다고 해도 AI 소프트웨어와 데이터 플랫폼에서 미국과 중국에 밀리면 부가가치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몸만 만들고 진짜 돈은 두뇌를 가진 회사가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독자 피지컬 AI 모델을 개발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리스크는 중국입니다. 중국은 로봇을 국가 차원에서 무섭게 밀고 있습니다. 가격 경쟁력도 강합니다. 부품 내재화 속도도 빠릅니다. 완성품을 싸게 만들고 부품까지 자체 조달하면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경쟁이 쉽지 않습니다. 세 번째 리스크는 일본입니다. 정밀 감속기 같은 핵심 부품은 일본 기업들이 강합니다. 로봇이 정교하게 움직이려면 이 부품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걸 국산화하지 못하면 결국 핵심 부품에서 계속 해외 의존이 남습니다. 네 번째 리스크는 계획과 실행의 차이입니다. 정부 발표는 크고 멋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예산이 잡히고 공장이 지어지고 발주가 나오고 기업 매출로 찍히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중간에 정책 방향이 바뀔 수도 있고 예산이 줄 수도 있고 일정이 밀릴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리스크는 테마 과열입니다. 로봇이라는 단어 하나만 붙어도 주가가 먼저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따라오지 못하면 다시 빠질 수 있습니다. 초보 투자자분들이 제일 조심해야 하는 구간이 바로 여기입니다. 좋은 산업과 좋은 주식은 다릅니다. 산업은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산 회사가 그 성장의 돈을 실제로 가져갈지는 따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이겁니다. 정부가 6월 29일 발표한 로봇 정책은 그냥 테마 하나 던진 게 아닙니다. 피지컬 AI를 국가 전략 산업으로 보고 휴머노이드 로봇 점유율을 1%에서 20%까지 키우겠다는 큰 방향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직접 로봇을 사주면서 초기 시장을 만들겠다고 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걸 보고 로봇주 아무거나 사면 되겠네라고 가면 안 됩니다. 진짜 봐야 할 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정부 발표가 실제 발주로 바뀌는지. 둘째, 대기업 계획이 실제 납품과 양산으로 바뀌는지. 셋째, 그 안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 회사가 매출로 증명하는지. 로봇 시장은 처음엔 완성품 이름으로 뜹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부품과 데이터로 갈라집니다. 눈 역할을 하는 센서, 근육 역할을 하는 액추에이터, 관절 역할을 하는 감속기, 손 역할을 하는 그리퍼와 로봇핸드, 그리고 이 모든 걸 움직이게 하는 데이터와 소프트웨어. 이 지도를 들고 봐야 합니다. 반도체만 보던 눈에서 한 단계 더 들어가야 합니다. AI가 커지면 데이터 센터가 필요합니다. 데이터 센터가 커지면 전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AI가 화면 밖으로 나오면 로봇이 필요합니다. 그 로봇이 움직이려면 부품이 필요합니다. 돈은 이렇게 연결돼서 흐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만 보고 끝나는 장이 아닐 수 있습니다. 반도체는 AI의 머리를 만들고, 데이터 센터는 AI가 돌아갈 칩을 만들고, 로봇은 AI가 현실에서 일할 몸을 만듭니다. 정부가 지금 말한 피지컬 AI는 바로 이 세 번째 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로봇 뉴스를 볼 때 이렇게 보세요. 로봇이 머신내가 아닙니다. 이 로봇은 어디에 들어가나? 정부가 사주는 건가? 대기업 공장에 들어가는 건가? 그 안에 핵심 부품은 누가 공급하나? 그게 매출로 찍히고 있나? 이 5가지를 보면 테마와 실적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20배라는 말에 흥분하면 안 됩니다. 그건 주가가 아니라 국가 목표입니다. 그런데 국가가 직접 초기 시장을 만들겠다고 나섰다는 점은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로봇은 이제 보여주는 기술에서 일하는 기술로 넘어가는 초입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강한 쪽은 완성 로봇 이름값보다 그 로봇을 움직이게 만드는 몸과 부품일 가능성이 큽니다. 앞으로 이 판에서 진짜 신호는 발표가 아닙니다. 발주입니다. 수주입니다. 양산입니다. 매출입니다. 이 네 단어가 찍히는 순간 로봇 테마는 기대감에서 실적으로 넘어갑니다. 그 전까지는 기대감이고 그 이후부터가 진짜 돈의 흐름입니다. 오늘 내용 도움됐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은 로봇 산업에서 완성 로봇 회사가 더 중요하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부품 회사가 더 중요하다고 보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경제스타가 하나하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제스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